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려드림 팀의 발표자 서용원입니다. 우선 발표 자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페이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발표 시간에 맞추다 보면은 좀 많은 내용이 스킵될 수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세세한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희 깃허브에 공유해서 다 공개해 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힘든 과정 선뜻 동참해 주신 저희 팀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명은 저희 교육과정 이름인 이어드림에서 따온 알려드림 팀이고요. 영어로도 동음으로 알려드림 팀입니다. 팀 구성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장과 발표를 맡게 된 서용원입니다. 팀원분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체 시스템을 멋지게 구축해보자는 취지로 가스라이팅을 하여서 필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만든 악덕사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소개란의 배경은 각자가 맡았던 보드들의 일부들로 채워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변준호 님입니다. 시스템의 핵심인 카프카 구축을 메인으로 MLflow 및 Fast API 그리고 프로비저닝 시스템이나 모니터링 시각화 구축에 힘써주셨고 이 외에도 필요한 부분을 부탁드리면 언제나 든든하게 맡아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3대 550 압도적인 힘으로 저희 팀의 기강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원은 김민균 님입니다. 시스템의 핵심인 스파크 클러스를 메인으로 쿠버네티스 시스템 플라스크, DVC, CI/CD, 모델 테스트 구축에 힘써주셨고 난해한 설명이나 요구도 잘 받아내서 가장 다양한 개발을 맡아주셨습니다. 민규팀은 저희 팀의 귀여움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영 님입니다. 시스템 핵심인 데이터 수집부를 메인으로 AWS 글루나 아테나, 그리고 스파크 잡과 데이터 전처리 및 스키마 구성에 힘써주셨고, 마지막 스프린트에서 센스 있는 템플릿 제작으로 도움 주셨습니다. 이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도구들의 특징을 잘 녹여낸 제목들도 보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영님은 저희 팀의 섹시함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지난 중간 발표에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도구 하나하나의 선택 이유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진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어, 쿠버네티क्스였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안에서 모두 동작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 시스템을 최대한 깊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제공받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해서 시스템의 가용성이나 지속성, 장애 허용성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도구들을 이용해 보는 게 아니라 도구들의 작동 방식과 이유를 이해하고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이후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약 없이 구축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고가용성이 왜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이 이미지는 2022년 서울 리전의 세 번째 가용 영역이 22분간 중단되었던 뉴스입니다. 또 이번 이미지는 단일 가용 영역이 아니라 서울 리전 전체가 84분간 중단되었던 2018년도의 뉴스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카카오는 먹통 보상으로 275억 원을 사용했다고 뉴스에 나와 있는데 결국 손해는 개발사, 고객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개발에 요구되는 가용성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리전은 4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4개의 가용 영역과 서울 리전 외에도 싱가포르 리전을 활용해서 가용성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1차 아이데이션 당시에 저희는 그림과 같이 리전별로 VPC를 따로 구성하고 페일오버로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는 방식을 피드백 받았었는데요. 그때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검토해 본 결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헬스 체크 트리거나 복구 과정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정합성 아니면 2차, 3차의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어, 다중 리전의
서버를 따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리소스 비용이 저희에게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구현을 포기하게 되었고, 지금 적용된 가용성을 확보한 두 가지 솔루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가용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멀티 가용 영역. 그래서 저희 서버는 이미지와 같이 가용 영역 1, 2, 3, 4로 모두 다른 가용 영역에 배치되어 있고요.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가용 영역에서 만약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가용 영역으로 바로 재배포돼서 서비스가 멈추지 않게 지속되게 설계했습니다. 해당 설계에서 꼭 필요한 준비물은 다중 리전 스토리지인데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저희는 EFS를 주로 사용했지만 S3나 아니면은 EBS의 스냅샷과 복구 시스템을 같이 겸하거나 FSX, 오로라, 다이나모DB 같은 또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장단점에 맞춰서 개발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EFS로 설계했고 첫 번째 계획했던 시스템보다 복잡성과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이번에는 다중 노드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내용인데요. 도구들 중에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한 도구들이 있고 아닌 도구들이 있는데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한 도구들의 경우는 이 방식을 적용하여 성능이 훨씬 좋은 EBS GP3 볼륨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 요구되는 상황마다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다르게 조정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입니다. 안정적인 분산 처리 파이프라인을 설계했고, 그리고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 장애 허용성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코드 관리를 깔끔하게 하여서 협업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로 시스템 알람을 설정하였고, 서비스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복구할 수 있는 트리거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신뢰성을 제공하고, 자동화된 MLOps 시스템과 데이터 영속성과 정합성,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비용 최적화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사용된 기술 스택입니다. 시간상 모두 넘어간 후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사용한 도구들, 그리고 모니터링과 알람에 사용한 도구들이고요. 마지막으로 MLOps에서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협업에 사용한 도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 도구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GitHub입니다. 저희 팀 브랜치 전략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협업 및 코드 리뷰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적용되었고, 단점으로는 자동으로 푸시가 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이 업로드 되거나 노출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노출되거나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브랜치 전략을 설명드리면 매일 각각의 브랜치의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푸시되고 머지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복잡한 전략을 구현하고 배우는 시간을 아끼고 작업을 수동으로 관리하고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매일 전체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알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피드백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푸시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내용이 노출되거나 포함시키면 안 되는 대용량 파일이나 그런 내용들이 푸시될 수 있습니다. GitHub 관리는 저희는 MLOps와 파이프라인을 브랜치를 따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고요. 모든 소스 코드를 디렉토리별로 나눈 뒤에 목차를 두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예시처럼 리드미를 작성하여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협업하기 쉽도록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협업 도구로는 미로입니다. 실시간으로 협업 가능한 화이트보드 도구인데요. 사용한 이유는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러닝 커브가 낮기 때문입니다. 고민했던 지라와 비교해 본다면 사용 난이도가 훨씬 낮고 또 쉽고 빠르게 시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모든 PPT의 대부분의 자료도 대부분 미로에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또 미로에서 사용한 거는 칸반 보드인데요. 작업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저번 중간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미로 화면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개발 단계에서 팀원들과 공유하며 회의하고 있던 아키텍처인데, 구축하고 시각화하는 데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빠르게 공유하기가 좋았습니다. 세 번째 협업 도구로는 슬랙입니다. 이어드림 스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또 운영진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을 참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바로 적용을 했고요. 저희는 알람을 보내거나 주요 공지를 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지 용도인데요. 이번 마지막 스프린트의 채널에 공지된 내용이네요. 6월 7일 날 올라온. 그리고 다양한 도구와 연동하여 알람을 보냈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저희가 개발해서 사용 중이던 알람인데, 지난 발표 때 강사님이 추천해주신 대로 아래 빨간 새 박스 종류는 슬랙에서 제공되는 APP로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장점으로는 코드가 필요 없고 유지 보수가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사용이 쉬운 점이었고요. 단점으로는 자유도가 낮기 때문에 APP를 사용하다가 필요한 기능이 없거나 추가해야 되는 경우에만 직접 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협업 도구로는 디스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줌 소회실에서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했고요.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화면 공유를 동시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음량 조절을 각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영구적으로 채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날이 되어도 어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다수가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전부가 같이 화면을 공유하고 스프린트 리뷰하는 페이지인데요. 4명 모두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스프린트 마지막에도 PPT 작업을 같이 협업하는 등 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 음량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에 적용된 방법론입니다. 특정 방법론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저희가 필요한 상황에 맞는 내용만 적용하였고, 스크럼과 칸반보드 그리고 5가지 피드백 주기를 활용하였습니다. 스크럼은 6개의 스프린트로 나눠져 있고요. 스프린트 각 마지막 날마다 스프린트 리뷰를 통해서 방금 보여드린 디스코드 화면처럼 화면을 공유하면서 코드 리뷰나 질의응답으로 협업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1차 스프린트 내용을 보시면 스프린트 백로그에 칸반 보드를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당일에 필요한 작업을 세분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경우엔 이월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루프인데요. 첫 번째 이미지처럼 함께 코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페어 네고시에이션이나 페어 프로그래밍 피드백을 사용하였고, 또 매일 이제 아침에 미팅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주고받고, 음, 시스템 개발의 작은 단위마다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가능한 빨리 얻어서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다양한 주기로 다양한 단계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방법론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팀원 모두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율성이 없다면 그림처럼 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문서화가 부족한데요. 작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거의 만들지 않아서 프로젝트를 이해하거나 유지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중간 발표 때 PPT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도 높은 수준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궁금하실 전체 시스템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구축기에 기반이 된 주요 도구와 서비스입니다. 먼저 AWS 자원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서비스는 여기에는 없지만 EC2 인스턴스와 글루 아테나, 그리고 스토리지에서는 EFS, GP3, S3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글루와 아테나를 사용한 이유는 사실 메인 ETL 작업은 에어플로우와
스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는 수집 처리와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해 보았고, 블루의 장점으로는 아테나도 마찬가지지만 서버리스 방식으로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고 코드 없이 시각적으로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키마 생성 파티셔닝을 원래는 수동으로 해야 하지만 글루에서는 자동으로 생성 및 실행되게 됩니다. 아테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징은 사용한 쿼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컴퓨팅 내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를 사용하게 되면 우선 원천 데이터를 저장한 뒤 블루에서 해당 데이터를 인식하고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아테나 콘솔에 접속해서 표준 SQL을 그냥 사용하셔서 쿼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표준 SQL로 쿼리를 날리시게 되면 저희가 MLOps에서 사용했던 익숙한 테스트 모델의 데이터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와 아테나를 사용해 보니까 스키마와 파티션 등 직접 개발하거나 유지 보수해야 하는 관리 없이 웹 UI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입니다. 저희는 EFS와 GP3 그리고 S3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EFS는 수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자동으로 확장되면서 다중 리전관 복제와 다중 가용 영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예시인데요. 액세스 포인트를 줘서 각각 폴더별로, 도구별로 데이터가 섞이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유저 권한을 나눠서 중요한 데이터는 700 데이터로 접근 권한을 막고, 그리고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775 권한을 주어서 동시에 다른 도구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가용성 설정입니다. 보시면 왼쪽 위에 이미지에 저희 서울 리전의 4개 가용성을 전부 다 타겟팅 해 두었는데요. EFS의 성능을 높이고 싶다고 EFS를 새로 만들게 되면 가용 영역별로 EFS 모두 요금이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 리전에 복제본을 만들어 둬서 만약에 서울 리전이 망가지게 되면 싱가포르에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게 쓰기 가능 상태로 전환되어 동작하게 되고요. 또 이 복제의 장점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읽기 전용 데이터도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 가용성 외에 복제본을 트래픽 분산으로 활용하거나 성능 향상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P3 볼륨입니다. 고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단점으로는 리드 라이트 원스만 지원하고 가용 영역 하나에 종속되게 됩니다.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GP3를 사용한 방식은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용하여 프로비저닝 하였는데요, 동적으로. 첫 번째 이미지가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하였고, 프로비저닝 할 때 wait for first consumer 옵션이 있는데요. 해당 옵션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옵션을 주지 않으면 하드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볼륨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GP3 같은 경우엔 다중 가용 영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스턴스 1과 GP3 두 번째 가용 영역이 다르게 되면 PV와 PVC가 절대로 바인딩이 되지 않게 되고 이러면 오류를 반환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할당되는 노드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같은 서버 가용 영역에 있는 GP3 볼륨이 프로비저닝 되도록 해당 옵션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S3입니다. 저희는 원천 데이터 레이크로 활용하여서 정합성과 영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구축한 자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을 요청한 과정인데요. 김용주 코치님께 요청서로 내용과 예상 요금, 문제 등을 보내게 되면 코치님이 직접 승인을 하시거나 상부에 보고를 하셔서 필요한 내용이다 싶으면 저희에게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되었고요.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교육생에게는 삭제 권한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정책에 붙여주지 않는데 이 해당 권한이 없게 되면 저희가 동적 프로비저닝을 할 때
리테인 옵션에서 리클레임 폴리시 정책을 설정할 때 딜리트 됐을 때 PVC가 자동으로 삭제돼야 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카드가 종료되지 않고 터미네이팅 되는 문제나 관련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자원들인데요. 인스턴스는 5개를 사용하였고 어, 예산에서 지원되는 예산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성능의 내용인데 사실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구축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상위의 더 좋은 리소스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워커노드 1, 2, 3에 다양한 도구들이 한꺼번에 배치되어 있지만 뭐 카프카면 카프카 워커노드 인스턴스 서버가 따로 띄워져야 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용 영역도 모두 다 다르게 가용성을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스토리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모든 리소스를 계산해 봤는데요. 어제까지에 사용한 전체 금액은 361달러로 약 매달 50만 원 정도 저희는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매달 50만 원 정도 사용되는 내용의 구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요금은 그 IM 계정별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리소스마다 아래처럼 태그를 달아서 조회를 했고요. 이렇게 시스템 구축 외적인 부분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인 쿠버네티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리소스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해당 리소스 전체를 이해하고 다 하나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리소스를 다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파드입니다. 디플로이먼트나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의해 관리되고 컨테이너를 그룹화하여 사용하는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선택 기준은 상태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웹서버나 API 등 특정 상황의 파드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디플로이먼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각 파드가 고유한 아이디를 또는 저장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스테이트 프로세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피그 맵과 시크릿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평문으로 저장된 어, 아니, 컨피그 맵은 일반적인 환경 변수를 사용하고 시크릿의 경우에는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고 암호화도 가능하며 민감 정보를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PB와 PVC인데요.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동적으로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롤과 서비스 어카운트인데요. 쿠버네티스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읽기, 쓰기, 수정, 삭제 등의 권한을 롤 바인딩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사용자를 만들어 부여하고 해당 롤이 부여된 어카운트를 다시 스파크나 에어플로우 클러스터 등에 부여해서 동적으로 익스큐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리소스인데요. 쿠버네티스 자원들을 각각 파드들을 연결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클래스 IP, 노드 IP, 로드 밸런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인데요. 대시보드는 웹 UI 기반으로 손쉽게 리소스 수정이나 재보고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디플로이먼트 UI인데요. 마우스 클릭으로 간단하게 리소스를 편집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레플리카도 늘릴 수 있고요. 딜리트로 파드를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풀셋 같은 경우에는 각 파드들이 상태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트입니다. 클러스터 리소스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야물 또는 제이슨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축한 모든 도구들은 매니페스트로 남아 있으니까 저희 GitHub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름은 복잡한 위에 앞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사용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헬름 패키지 관리 도구를 이용하면 헬름 인스톨 혹은 헬름 업그레이드 한 코드 한 줄만으로 그동안 설명드린 모든 리소스를 바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를 위해 사용한 도커입니다. 간단한 예로 MLOps 구축에서 사용한 이미지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 전체 파이프라인 이미지인데요. 수집부에서 카프카 클러스터와 에어플로우를 통해 S3로 원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각 팀과 부서에서는 부서별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부서별 DB에 저장하게 되고요. 파이프라인은 팀별로 목적에 맞게 서로 다양한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저희 팀이 되는데요. 모든 부서에서 이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유지 보수하고 각 부서들과 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분의 세분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처리 과정인데요. 수집부의 경우 스트리밍 데이터, 분산 처리가 가능한 작은 실시간 데이터들은 카프카로 S3로 저장이 되게 처리되어 있고, 배치 방식은 에어플로우를 통해 바로 S3로 저장되게 됩니다. 처리부는 스파크를 통해 처리되는 체크 포인트를 활용하여 옵셋 정합성을 보장하거나 화면과 같이요. 아니면은 값의 이상 범위를 저희가 지정해 놨는데 이걸로 이상치를 처리하거나 널 값의 경우 데이터를 받지 않는 옵션을 준다는 등, 그래서 처리부에서 사용한 옵션들이고요. 다음은 플라스크입니다. 가볍고 확장성이 좋아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플라스크를 활용한 주문 데이터 입력을 받는 부분인데요. 에메록스에서 활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카프카에서 악스 옵션을 주어가지고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처리하게 되는 내용을 뒤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카프카입니다. 싱으로는 크래프트 모드를 사용해서 어, 줍키퍼 모드랑 다르게 메타 저장소 필요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고, 리더 및 선출 복제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가용성과 결함성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악스 옵션들인데요. 앞에서부터 데이터 복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옵션일 경우에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1로 주게 되면 리더 브로커에서만 메시지가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보장하게 되면서 성능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 옵션을 주게 되면 리더 브로커뿐만 아니라 모든 브로커 내에서 메시지가 복제됐는지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지만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테스트 내용인데요. 그래서 악스 0과 1과 -1로 가게 되는 평균 지연율을 보시게 되면 0을 기준으로 악스 1은 3배, 많게는 악스 -1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스파크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수집부에서 카프카와 스파크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해서 카프카의 데이터를 구독하고 전처리하여서 S3에 넣는 구조인데요. 해당 잡을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 서브 및 잡을 제출하여서 동적으로 파드를 생성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마스터의 종류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마스터를 사용하였고요. 클라이언트 모드는 보통 테스트 환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희가 사용한 클러스 모드는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클러스터 내부에서 생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모드보다 네트워크 문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잡을 제출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드라이버와 다수 익스큐터들이 같은 파일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같은 파일을 사용하는 부분을 이미지로 빌드해서 템플릿화하였고, 그리고 서브밋 명령에서도 마찬가지로 볼륨이나 환경 변수 같은 게 매번 똑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 변수는 예를 들면 이미지 지금 보시면 S3 보안 인증 토큰이 있고요. 요런 내용들을 YAML 파일로 템플릿화 하여 가지고 코드 복잡성을 줄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했습니다. 스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시행착오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스탠드얼론 모드로 구축을 하게 됐는데 익스큐터가 할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결국 해결을 못하게 됐는데, 지금 방식은 사실 스탠드얼론이 아니라 K8s 익스큐터를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 문제도 해결해서 다시 구축해보고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K8s 익스큐터를 사용하게 되면 로그를 추적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서 로그를
제이슨 파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제공되는 웹 UI처럼 간편하게 디버깅을 하지는 못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워크플로우 도구입니다. 먼저 에어플로우로 수집부와 MLOps에서 사용하는 포스그레 SQL을 연결하여 얻고요. 일단 에어플로우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샐러리 익스큐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거의 특징은 워커가 파드로 따로 떠 있게 됩니다. 떠 있게 되는 파드에서 내부에 익스큐터 컨테이너들이 생성되는데, 보통 브로커 큐로 레디스나 레딧MQ를 사용하게 되고, 저희는 레디스 클러스에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독립적인 레디스엔 연결이 가능했으나, 레디스 클러스에는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익스큐터인데요.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스파크 익스큐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K8s에서 익스큐터 자체를 동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따로 워커 파드가 필요하지 않고 그런 리소스 같은 게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노드별로 워커와 익스큐터가 따로 떠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론 탭입니다. 크론 탭엔 네 가지 작업이 스케줄링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GitHub에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푸시하고 알람을 보내는 작업과 두 번째로는 에어플로우의 대응을 백업하는 작업. 다 각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넘어가고 나중에 GitHub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파크 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파드가 항상 스트리밍 파드가 떠 있어야 되는데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 재시작할 수 있게 스케줄링 해 두었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각각 RDB 하나, NoSQL 하나, 그리고 인메모리를 사용하는 레디스까지 세 가지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포스그레 SQL은 RDB 중에서도 오픈소스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DB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스그레 SQL은 EFS랑 연결이 되어서 현재 MLOps 시스템의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프라이머 킬의 파티션이 이용한 컬럼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테이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정 임의의 값을 계속 집어넣어서 해당 모델이 특정 값을 추론하게 하는 훈련을 한 테스트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사용해서 구현하는데 트리거는 뒤에서 다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몽고DB입니다. 몽고DB는 NoSQL인데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구성하여 영속성을 보장하였고 세컨더리의 경우 레플리카 수를 조절하여서 여러 개의 레플리카를 둘 수 있고 또 레디스와 합쳐져서 어, 지금 EFS를 사용하고 있는 느린 속도의 단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레디스의 경우에는요, 주요 목적이 고성능 처리이기 때문에 인메모리 기반의 고성능 처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 또한 EBS GP3 볼륨을 사용하고 있고요. 몽고DB에서 메인 데이터들 중에 로그인 세션과 같은 캐싱할 데이터를 읽어와서 서로 보완하여 장점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거버넌스 라이프 사이클 관련 설정입니다. 데이터가 S3에 저장될 때 버킷별, 폴더별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수명 규칙을 만들어 두었고요. 예를 들면은 유저 데이터가 3년 뒤에 삭제된다거나 의료 데이터는 10년 동안 보관을 한다거나 특정 데이터는 글래시어로 영구 보관을 한다거나 하는 설정을 할 수 있었고 왼쪽 이미지가 10년 뒤에 삭제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 글래시어로 1년 뒤에 특정 데이터가 옮겨지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를 활용해서 구축했고요. 그래서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설정 값에 이상이 있을 때는 슬랙과 디스코드로 다운되거나 아니면 스토리지 용량이 일정 이상 찼다거나 등등의 내용을 알람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터에서 매트릭을 가져오는 과정이고요. 각각 익스포터를 구현하는데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익스포터는 기본 익스포터 외에도 JVM 익스포터도 있는데요.
기본 익스포터에서 제공하는 매트릭이 좀 적은데 JVM 익스포터는 자바 기반으로 작동하는 카프카나 ELK 등의 JVM 내 모든 매트릭을 더 자세하게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파나에서 프로메테우스에서 매트릭을 가져온 걸 가지고 시각화하는 방법인데요. 이처럼 매트릭 브라우저에 쿼리문으로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보게 된 시각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이거는 카프카를 벤치마크 도구로 테스트할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때 특징은 파티션이 9개였는데 그중 하나가 초당 처리량이 좀 낮게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 초당 처리량부터 다양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들이 다운되게 되면 이렇게 알람이 오게 되고요. 슬랙에도 알람이 오게 됩니다. 멀티 에이지 가용성 테스트한 부분입니다. 저희 인스턴스는 이렇게 가용 영역이 다 다르게 서버가 구현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다 워커가 나눠져서 노드가 나눠져서 지금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는데 워커 1을 강제로 중지시켜 봤습니다. 그러자 밑에 워커 1에 배치된 아이들이 하나둘씩 터미네이팅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파드가 종료되자마자 워커 2에 이니트로 똑같은 내용의 서비스가 새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밑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피터 노트북과 다른 아이들도 터미네이팅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시작되는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헬스 체크 설정을 저희가 시간을 다르게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용 영역으로 바로 재배포되어서 서비스가 지속되는 부분을 테스트한 내용이고요. 모든 테스트가 끝난 뒤에 종료되었던 워커힐을 다시 올렸을 경우 지저분하게 터미네이팅으로 남아있던 파드들도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구성된 레디스와 카프카의 경우는 워커 노드가 변경되지 않고 클러스터의 자체 특성으로 서비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종료되었던 서버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해당 노드의 워커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한 내용인데요. 왼쪽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1이 도구가 떠 있을 때고 0이 다운되어 있을 때인데 익스포터 자체는 살아있고 네트워크 연결 문제인 경우고요. 빈 공간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익스포터 자체가 죽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익스포터가 있는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고요. 다음은 MLOps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자동화한 MLOps 아키텍처입니다. 킵할게요. 이건 이미지가 잘못된 것 같네요. 첫 번째로 MLflow입니다. MLflow의 다양한 기능을 저희가 활용했는데, 이거는 패스 API에서 1시간씩 모델을 훈련하여 등록하고, 등록할 때는 일정 정확도 이상의 모델만 등록을 하게 되고요. 등록한 모델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은 프로덕션 스테이지로 이동되게 됩니다. 스테이징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로덕션 레벨의 배포 모델은 아카이브로 변환되게 되고요. 패스 API에서는 프로덕션 스테이징이 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와서 서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MLflow는 아티팩트로 S3 저장소를 이용하고 메타데이터는 포스그레를 이용했고요. 모델 레지스트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인데 MLflow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 등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추적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API인데요. 패스 API의 경우에는 1차 아이데이션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배포 환경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도커 이미지로 빌드하여 배포하였고요. 다음은 패스 API에 그래서 포스 요청으로 배포 중인 모델을 테스트했던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플라스크입니다. 플라스크는 가볍고 테스트도 용이하고 저희가 수집부에서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모델 서빙하는 부분에서도 사용을 해보았고요. 패스 API랑 다르게 요거는 플라스크에서 이제 테스트한 그 포스 요청인데요. 훈련 종류가 다르고요. 얘는 하루에 한 번만 훈련하게 되어 있고 MLflow에 등록하지 않고 직접 바로 서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DVC입니다. 데이터 버전 관리인데요. 저희는 DVC 툴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을 해보자 하는 그게 있었어가지고 포스그레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트리거를 활용해서 직접 히스토리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DVC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문제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건 여기에서 당일 장애점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트리거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원본 데이터 또한 삽입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삽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MLOps 파이프라인이 멈추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트리거는 생성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직관적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거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 라인은 정상 작동하게 예외 처리 코드를 추가하였고, 또 유저별로 역할을 부여해서 어, 포스그레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관리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스키마 변경으로 인한 트리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했지만 결정적으로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가 문제였는데, 가져와서 사용하는 로직을 하나하나 복구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로직을 구현하는 데 실패를 했고, 어,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S3 DVC인데요. 앞에 과정 없이 딸깍하니까 구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CI/CD입니다. 모델과 플라스크를 같이 이미지로 만들어서 쿠버네티스 파드로 배포하는 전체 라인을 하루에 n번 순환하게 저희가 스크립트로 짜 두었고요. 여기에 사용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된 코드들입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중간에 이용주 코치님이 정보 공유에 올려주셨던 헤드 버전 모델 버전 컨트롤인데요. 참고해서 적용해 보았고요. 그래서 발표 시간이 좀 초과돼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완료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구축을 포기한 부분들입니다. 뭐, 리소스나 예산, 난이도에 따라서 포기하게 되었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개선할 점, 추가하고 싶은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자의 소감입니다. 해당 내용들도 PPT를 나중에 제공함으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저희의 여정이 담긴 마지막 미로 페이지인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프로젝트 기간이 모두 끝났고, 돌아보니 조금 울컥하는 마음도 드는데,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까 요금 페이지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저희가 공휴일이나 주말도 인스턴스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그래서 매번 공휴일, 이번 달 안 그래도 공휴일이 많았는데, 매번 오셔가지고 고생해 주신 팀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돌아보니 저희가 구축한 내용들이 굉장히 뿌듯하고 사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네. 그럼 이상으로 알려드림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